카파씨 강의 쉽게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언어 모델이 다음 글자를 어떻게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신경망이 틀린 만큼 자기 안의 숫자를 고치는 법을 봤죠? 이번에는 그 원리로 다음 글자 맞히기를 학습시킵니다. 이름을 한 글자씩 이어 만드는 이 작은 모델을 보면 GPT가 문장을 한 조각씩 이어가는 기본 원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예측하고 틀린 정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거꾸로 보내 내부 숫자를 고치는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그 원리를 실제 언어 문제에 붙이는 첫 편입니다. 긴 문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영어 이름에서 지금 글자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맞히는 가장 작은 문제로 줄입니다. 작기 때문에 데이터가 문제가 되고 확률이 나오고 손실이 생기고 가중치가 고쳐지는 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문제를 두 번 풉니다. 먼저 실제 이름에서 다음 글자 횟수를 세어 확률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망이 내부 숫자를 고쳐가며 같은 모양의 확률표를 배우게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현재 글자 하나를 받아 다음 글자 27개의 확률을 냅니다. 두 방법이 어떻게 같은 종류의 답을 만드는지, 거기가 이번 편의 도착점입니다. 오늘 붙잡을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글자 확률을 사람이 직접 세어 만들 수도 있고 신경망이 손실과 역전파로 배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은 어떻게 같은 종류의 답에 도착할까요? 코드와 용어는 장면을 본 뒤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이름 하나를 두 글자씩 자르고 같은 조합이 나올 때마다 표에 하나씩 더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완성된 모델에는 시작을 뜻하는 점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면 첫 글자의 확률이 나오고 그중 하나를 뽑습니다. 뽑은 글자를 다시 넣어 다음 글자를 고릅니다. 끝을 뜻하는 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전에 없던 이름 하나가 생깁니다. 결과 중에는 이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바로 앞 한 글자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외우지 말고 한 글자를 고를 때마다 확률표의 다음 행으로 이동한다는 모습만 기억해 두세요. 시작 전에 세 물건만 구분하겠습니다. 이름 목록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 만든 다음 글자 규칙은 모델입니다. 모델이 내놓은 확률에서 실제 글자 하나를 고르는 과정은 샘플링입니다. 학습할 때 바뀌는 것은 모델 안의 숫자이고 생성할 때 달라지는 것은 뽑힌 경로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입니다. 이 셋을 섞지 않으면 뒤에 모든 장면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출발점은 한 줄에 영어 이름 하나가 적힌 텍스트 파일입니다. 엠마, 올리비아, 에이바 같은 이름이 약 32,000개 들어있습니다. 먼저 엠마 하나만 펼쳐보겠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직 이름이라는 의미를 모릅니다. 줄마다 글자들이 순서대로 놓여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순서를 학습에 쓸 수 있는 작은 질문들로 바꾸는 겁니다. 엠마를 예로 들어보죠. 사람에게 엠마는 이름 하나입니다. 모델에게는 4번의 다음 글자, 예측과 한 번의 종료 예측이 들어있는 짧은 묶음입니다. 시작했을 때 첫 글자는 알파벳 E입니다. 알파벳 E 다음은 M입니다. 첫 번째 M 다음도 M입니다. 두 번째 M 다음은 A이고 A 다음에는 이름이 끝납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를 여러 개의 입력과 정답쌍으로 바꾸면 약 32,000개의 이름에서 약 22만 8,000개의 다음 글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름의 글자 수의 시작과 끝의 경계까지 포함해 만든 사례들입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재 글자를 보고 실제 다음 글자를 맞히는 예측 문제의 목록입니다. 모델이 배울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주는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입니다. 엠마에서 맨 앞에 알파벳 E를 예측하려면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글자 앞에는 실제 글자가 없죠. 마지막 A 다음에도 실제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사례를 버리면 모델은 첫 글자가 무엇일 가능성이 높은지 이름을 언제 끝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시작과 끝에 서로 다른 기호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둘을 점 하나로 합칩니다. 현재 글자가 점이면 이제 이름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다음 글자로 점이 나오면 이름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엠마의 양 끝에 점을 붙입니다. 왼쪽 점은 여기서 이름이 시작된다는 표지이고 오른쪽 점은 여기서 이름이 끝났다는 표지입니다. 같은 점이지만 위치가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생성 규칙도 간단해집니다. 점에서 출발해 글자를 하나씩 뽑다가 점이 다시 나오면 멈추면 됩니다. 이제 양 끝에 점을 붙인 엠마를 옆으로 한 칸씩 겹쳐 잘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점과 알파벳입니다. 현재 입력은 점이고 실제 정답은 알파벳입니다. 두 번째는 알파벳 E와 M입니다. 입력은 알파벳 E, 정답은 M입니다. 세 번째는 M과 M, 네 번째는 M과 A, 다섯 번째는 A와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글자를 한 덩어리로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 글자를 보고 오른쪽 글자를 맞히는 겁니다. 같은 M이 입력으로 두 번 나오는데 정답은 한 번은 M, 한 번은 A입니다. 따라서 모델은 M을 보면 언제나 하나의 정답만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전체에서 M 다음에 어떤 글자들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를 바탕으로 여러 후보의 가능성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붙어있는 두 글자 한 쌍을 바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는 둘, 그램은 쓰인 기호의 조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눈으로 자른 점 EM, MM, MA, A점이 바이그램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글자 하나만 보고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바이그램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까지 보게 했는지가 이름을 결정합니다. 입력에 현재 글자 하나만 들어가니 바이그램 모델입니다. 여기서 언어 모델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붙여보겠습니다. 현재 글자가 주어졌을 때 다음 글자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줘야 하는지 표현하는 것이 이번 모델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글자가 A라면 다음 글자로 N이 올 가능성, R이 올 가능성, 이름이 끝날 가능성, 그 밖에 모든 글자가 올 가능성을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정답 하나만 딱 고르는 분류기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학습할 때는 실제 다음 글자 하나가 정답인 27개짜리 분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할 때는 27개 확률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같은 출력이 학습 때는 정답과 비교할 대상이 되고 생성 때는 다음 글자를 선택할 제비통이 됩니다. 확률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N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글자가 A일 때 다음 글자가 N일 확률입니다. 현재 글자가 달라지면 확률표의 다른 줄을 봅니다. Q 다음의 분포와 A 다음의 분포는 달라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결과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조건은 바로 앞 한 글자입니다. GPT에서는 조건이 훨씬 깁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들어온 앞쪽 토큰들이 조건이 됩니다. 이번 모델은 그 조건을 한 글자로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그램과 GPT를 같은 모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구조와 규모와 표현 능력이 크게 다릅니다. 다만 주어진 문맥에서 다음 기호의 확률을 만들고 실제 다음 기호와 비교하며 학습한다는 문제의 형태가 이어집니다. 그 연결을 가장 작고 투명하게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가치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학습 데이터라는 말을 들으면 거대한 파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반복해서 풀 수 있는 입력과 정답입니다. 엠마 하나에서는 입력 5개와 정답 5개가 나왔습니다. 올리비아에서도 시작해서 다음 L, 다음 I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모든 이름을 같은 방식으로 훑으면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 뒤에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모은 22만 8,146개의 사례가 됩니다. 같은 입력의 정답이 여러 종류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A, 다음에는 N도 오고 R도 오고 L도 옵니다. 때로는 바로 끝나기도 합니다. 모델이 해야 할 일은 이 가운데 하나를 절대 법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나타난 비율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두 길이 갈립니다. 첫 번째 길은 직접 셉니다. A 다음에 N이 몇 번 나왔는지, R은 몇 번 나왔는지, 끝은 몇 번이었는지 칸마다 횟수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길은 신경망 안의 숫자를 무작위로 시작한 뒤 실제 다음 글자의 높은 확률을 주도록 역전파로 고칩니다. 우리는 먼저 직접 세는 길로 갑니다. 정답이 보이는 기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두면 뒤에서 신경망이 무엇을 배우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름 하나에서 사례가 몇 개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4개인 엠마에는 시작에서 첫 글자로 가는 전이 하나, 글자 사이 전이 3개, 마지막 글자에서 끝으로 가는 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5개입니다. 이름 길이보다 하나 많습니다. 글자가 2개인 이름이면 사례는 3개이고 15글자인 이름이면 사례는 16개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례 수는 모든 이름의 글자 수를 더한 뒤 이름 개수만큼 경계 전이를 더한 값입니다. 공식 데이터에서는 그 결과가 22만 8,146입니다. 경계를 사례로 포함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분포가 빠집니다. 이름의 첫 글자는 무엇이 자주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글자 뒤에서 이름이 자주 끝나는가입니다. 생성기는 첫 글자를 고르지 못하고 멈출 시점도 배우지 못합니다. 점은 글자 하나를 더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문자열을 하나의 다음 글자 예측 규칙으로 다루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모든 이름이 점에서 출발하고 점으로 돌아오니 생성 코드도 길이를 미리 정하지 않고 종료 기호가 나올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델은 이름 길이의 분포도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특정 글자 뒤에서 점이 나올 확률과 그 글자들로 이동하는 경로가 합쳐져 짧은 이름과 긴 이름의 빈도가 생깁니다. 길이 숫자를 별도 입력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 파일이 같아도 학습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모델이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현재 글자 하나를 입력으로 두고 바로 다음 글자를 정답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엔화 안에 첫 번째 n과 두 번째 n은 둘 다 같은 입력으로 처리됩니다. 화면에서 n에 붙은 주소는 14입니다. 그 앞에 a가 있었는지 n이 있었는지는 버립니다. 만약 앞에 두 글자를 입력으로 삼았다면 an을 보고 n을 맞히는 경우와 nn을 보고 a를 맞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문맥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지만 가능한 입력 조합이 늘어납니다. 이름 전체를 입력으로 삼아 다음 글자를 맞히게 하면 문맥은 더 풍부해지지만 모델도 훨씬 복잡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는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단순한 준비 작업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력으로 주고 무엇을 정답으로 둘지 결정해 모델이 풀 문제를 정합니다. 이번 강의는 일부러 가장 작은 질문을 고릅니다. 현재 글자 하나만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편에서 문맥을 늘렸을 때 좋아지는 점과 새로 생기는 어려움을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 대목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어떤 단위로 잘랐고 어떤 정보를 입력해서 제외했으며 무엇을 정답으로 삼았는지를 물어야 모델의 능력과 한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종이에 두 글자 조합을 적고 나올 때마다 발을 하나씩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엠마에서 점 다음 알파벳 E가 한 번 나옵니다. 알파벳 E 다음 M이 한 번, M 다음 M이 한 번, M 다음 A가 한 번, A 다음 점이 한 번 나옵니다. 다음 이름을 보면 이미 적어둔 조합은 횟수를 하나 올리고 처음 보는 조합은 3칸을 만듭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런 일을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 조합을 표제어처럼 두고 그 옆에 현재 횟수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조합이면 횟수를 0으로 놓고 하나를 더합니다. 이미 있으면 저장된 횟수에 하나를 더합니다. 코드 문법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이름을 하나 고른다. 양쪽에 시작과 끝을 붙인다.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며 두 글자를 본다. 그 두 글자에 횟수를 하나 올린다. 모든 이름에 반복한다. 여기에는 아직 신경망도 역전파도 없습니다. 데이터 관찰을 압축한 횟수표만 있습니다. 많이 나온 조합부터 보면 이름 데이터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n이나 a 뒤에서 이름이 끝나는 사례가 많고 a 다음에는 n이 자주 옵니다. 정확한 횟수는 화면에 두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영어 전체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 이름 데이터 안에서 관찰한 횟수입니다. 다른 나라 이름, 다른 시대의 이름, 일반 문장을 넣으면 표도 달라집니다.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배운다는 말을 여기서 아주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글자 조합을 이름표와 숫자로 계속 저장해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글자가 정해져 있으니 표로 놓는 편이 더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호는 알파벳 소문자 26개와 경계를 나타내는 점 하나입니다. 모두 27개입니다. 첫 번째 글자를 세로축에 놓고 다음 글자를 가로축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27칸, 가로 27칸인표가 생깁니다. 각 칸은 질문 하나를 뜻합니다. 세로축에서 A를 고르고 가로축에서 N을 고른 칸은 A 다음에 N이 몇 번 나왔는가입니다. 세로축 A, 가로축 점의 칸은 A 뒤에서 이름이 몇 번 끝났는가입니다. 세로축 점, 가로축 A는 이름이 A로 시작한 횟수입니다. 27 곱하기 27이니까 칸은 729개입니다. 이 표 하나에 가능한 모든 바이그램 조합의 횟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합은 0으로 남습니다. 이제 글자를 숫자 좌표로 바꿉니다. 점은 0번, A는 1번, B는 2번 이런 식으로 G는 26번입니다. 글자의 의미를 숫자로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표에서 어느 행과 어느 열을 찾을지 위치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표를 컴퓨터 안에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칸을 0으로 둡니다. 바이그램 하나를 볼 때마다 현재 글자의 행과 다음 글자의 열을 찾아 그 칸의 횟수를 하나 올립니다. 이런 숫자 묶음을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라고 부릅니다. 텐서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27줄, 27칸짜리 숫자표입니다. 일반적으로 텐서는 숫자 하나, 한 줄 표, 그보다 높은 차원의 배열까지 아우르는 말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숫자 하나씩 계산을 펼쳐보기 위해 스칼라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계산을 많은 칸에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 숫자를 묶습니다. 이 횟수표의 이름을 대문자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에서 점 행과 a 열이 만나는 칸에는 점 다음에 a가 나온 횟수가 들어갑니다. A 행과 n 열이 만나는 칸에는 A 다음에 n이 나온 횟수가 들어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14라는 숫자는 n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 주소일 뿐입니다. 모든 이름을 훑고 나면 n은 데이터에 가까운 글자 관계를 압축한 표가 됩니다. 원래 이름산만 2033개를 그대로 들고 있지 않아도 바로 앞 한 글자만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 목적이라면 이 729개의 횟수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압축하면서 읽는 것도 큽니다. 에나와 나나가 가진 더 긴 순서 차이는 바이그램 횟수만으로 완전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어떤 두 글자가 붙었는지는 남지만 세 글자, 네 글자의 전체 배열은 사라집니다. 이 손실이 나중에 생성 결과가 어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표를 읽을 때 가장 흔한 혼동은 행과 열을 거꾸로 보는 겁니다.
이 표에서는 세로축, 그러니까 행이 현재 글자입니다. 가로축, 그러니까 열이 다음 글자입니다. A 행을 가로로 읽으면 질문이 고정됩니다. 현재 글자가 A일 때 다음에는 무엇이 왔는가? 열을 옮길 때마다 후보만 바뀝니다. 점열은 A 뒤에서 끝난 횟수, B열은 A 다음 B, C열은 A 다음 C입니다. 반대로 A열을 세로로 읽으면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글자 다음에 A가 왔는가? 점행에서는 이름이 A로 시작한 횟수이고 M행에서는 M 다음 A가 나온 횟수입니다. 둘 다 의미 있는 통계지만 다음 글자를 예측하려면 현재 글자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행을 골라 그 행 안에서 확률을 만듭니다. 생성할 때 현재 글자가 바뀔 때마다 다른 행으로 이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를 일종의 지하철 환승표처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역이 행이고 다음에 갈 역이 열입니다. 현재 역을 고르면 그 행에 있는 여러 다음 역의 횟수를 비교합니다. 다음 역을 하나 고른 뒤에는 그 역의 행으로 이동합니다. 729개의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면 사람이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칸의 횟수가 많을수록 진하게 보이도록 색을 입히고 칸 안에는 두 글자와 실제 횟수를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에서 띠와 얼룩이 보입니다. 점행에는 첫 글자로 자주 등장하는 글자들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점열에는 이름의 마지막에 자주 오는 글자들이 진하게 나타나고요. 어떤 행은 몇 개의 열의 횟수가 몰려있고 어떤 행은 비교적 넓게 퍼집니다. 이 그림은 신경망이 아닙니다. 데이터에서 센 횟수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만으로도 다음 글자의 확률을 만들고 이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현재 글자를 입력하면 해당 행의 횟수를 이용해 다음 글자의 분포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모델이라는 말을 거대한 신경망에만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을 받아 어떤 규칙에 따라 출력을 내놓는 체계라면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델의 규칙은 아주 투명합니다. 데이터에서 본 횟수의 비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앞으로 뒷부분에서 신경망의 가중치표를 만들 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실제 횟수를 세어 채운 표가 아니라 학습으로 조정되는 숫자표가 등장합니다. 둘의 생김새가 27 곱하기 27로 같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코드에 나오는 집 함수도 화면의 행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양 끝에 점을 붙인 엠마를 두 줄에 쓰고 아래 줄을 한 칸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위의 점과 아래의 알파벳 E, 위의 알파벳 E와 아래의 M처럼 현재 글자와 바로 다음 글자가 세로로 맞닿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맞닿은 두 글자를 한 쌍씩 꺼냅니다. 코드를 읽지 못해도 두 줄을 한 칸 밀어 겹친다는 장면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두 글자 조합을 이름표와 함께 하나씩 저장했고 다음에는 같은 횟수를 27 곱하기 27표에 옮겼습니다. 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리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름표 방식은 무엇을 세는지 직접 보이고 표 방식은 모든 가능한 조합을 한눈에 보고 계산을 한꺼번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강의는 두 방식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덕분에 같은 행동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읽을 때는 무엇을 센 숫자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점 다음 A는 A로 시작한 이름의 수이고 A 다음에는 모든 이름 안에서 그 조합이 나타난 전체 횟수입니다. 둘 다 두 글자 전이의 횟수지만 세는 기회가 다릅니다. 시작 전이는 이름마다 한 번 생기고 이름 안의 전이는 같은 이름에서도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표는 이 이름 목록의 분포만 반영합니다. 영어 전체나 모든 문화권 이름의 법칙이 아닙니다. 모델이 배운 규칙을 말할 때는 항상 어떤 데이터에서 센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A 행을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이 줄에는 A 다음에 점이 나온 횟수, B가 나온 횟수, C가 나온 횟수부터 G가 나온 횟수까지 2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횟수가 큰 후보를 더 자주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횟수 자체는 아직 확률이 아닙니다. 한 행의 합이 아직 하나가 아니고 100%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의 비율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A 다음에 N이 나온 횟수가 Q가 나온 횟수보다 훨씬 크다면 A 다음에 N을 훨씬 자주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행의 각 숫자를 그 행 전체의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모든 값이 0과 1 사이로 들어오고 전부 더한 합은 하나가 됩니다. 횟수 사이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과맛 사탕 50개, 포도맛 30개, 레몬맛 20개가 든 통을 생각해 보세요. 전체는 100개입니다. 사과 사탕 50개를 전체 100개로 나누면 0.5, 포도는 0.3, 레몬은 0.2입니다. 사탕 개수를 확률로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숫자를 합계가 하나인 비율로 바꾸는 일을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아직 소프트맥스는 아닙니다. 지금은 0 이상의 관측 횟수를 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점행은 이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 행을 확률로 바꾸면 A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K, M, J가 그 뒤를 잇습니다. 정확한 값은 화면에 두겠습니다. 가장 큰 A도 14%가 차이되지 않습니다. 점 다음에 반드시 A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시작 글자 가운데 A가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됐다는 뜻입니다.
생성할 때도 이 비율을 제비통처럼 사용합니다. 첫 글자를 가장 흔한 A로만 고르면 매번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반대로 26글자를 똑같은 확률로 뽑으면 데이터에서 배운 시작 패턴을 버리게 됩니다. 확률대로 무작위로 뽑으면 자주 나타난 시작 글자는 자주 나오고 드문 글자도 가끔 나옵니다. 이것이 생성 모델에서 무작위성이 들어오는 첫 자리입니다. 모델은 확률을 결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점을 넣으면 같은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분포에서 실제로 어떤 글자를 뽑느냐는 무작위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입력과 같은 모델을 사용해도 생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델이 매번 다른 확률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확률표에서 다른 제비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확률 분포에서 하나를 뽑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긴 막대가 있다고 해보죠. 27 후보에게 각자의 확률만큼 구간을 나눠줍니다. 그 위에 무작위점 하나를 찍고 점이 들어간 구간의 글자를 고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멀티노미얼이라는 기능으로 이 선택을 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하는 일은 방금 본 제비뽑기입니다. 각 후보에 주어진 비율을 보고 하나의 번호를 뽑습니다. 공식 코드에서는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난수의 시작점을 고정합니다. 이것을 랜덤 시드라고 부릅니다. 무작위 선택을 없앤 것이 아니라 비교 실험에서 같은 무작위 순서를 다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공식 노트북에서 점행의 확률로 첫 번째 번호를 뽑으면 고정된 시드에서 M이 선택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의 현재 글자는 점이 아니라 M이 됩니다. 첫 글자로 M을 뽑으면 다음에는 M 행으로 갑니다. 그 뒤에는 방금 뽑은 글자에 해당하는 행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이 반복을 실제 생성 과정에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만든 확률은 두 군데에 쓰입니다. 첫째, 생성할 때 제비통으로 씁니다. 후보마다 주어진 확률에 따라 다음 글자 하나를 뽑습니다. 둘째, 평가할 때 실제 정답에 얼마의 확률을 줬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다음 글자가 M이었는데 모델이 M의 높은 확률을 줬다면 잘 예측한 겁니다. 아주 낮은 확률을 줬다면 크게 놀란 셈입니다. 이 두 역할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생성 결과 몇 개가 그럴듯해 보인다고 모델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 좋게 괜찮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모델에서도 가끔 이상한 이름이 뽑힐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실제 다음 글자 전체에 얼마나 알맞은 확률을 주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가 점수만 보고 생성 모습을 전혀 보지 않는 것도 부족합니다. 숫자가 낮아지는 동안 모델이 실제로 어떤 문자열을 만드는지 보면 한 글자 문맥의 한계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의는 확률표로 먼저 생성해 본 뒤 그 표의 품질을 재는 손실 함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실은 갑자기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실제 이름에 준 확률을 모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27 후보가 복잡해 보이면 세 후보로 줄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후보에 가장 큰 몫, 둘째 그 다음 몫, 셋째 작은 몫을 줍니다. 여러 번 뽑으면 첫 후보가 가장 자주 나오지만 셋째도 가끔 나옵니다. 멀티노미얼은 가장 큰 후보만 고르는 기능이 아닙니다. 확률이 연기 아닌 후보는 낮은 확률이라도 뽑힐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생성 결과만 보고 모델의 확률표 전체를 거꾸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생성에서는 한 글자씩 뽑았지만 완성된 이름 전체의 모델이 준 확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어라는 문자열이 나왔다면 점에서 M을 고를 확률, M에서 O를 고를 확률, O에서 R을 고를 확률, R에서 점을 고를 확률을 곱합니다. 각 단계의 선택이 모두 이어져야 그 이름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델이 바로 앞 글자만 본다는 가정이 식에 들어갑니다. R 뒤에서 끝날 확률을 계산할 때 앞에 M과 O는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R만 조건입니다. 긴 이름은 곱하는 확률이 더 많아 전체 값이 더 작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곧 전체 곱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다음 글자 문제 하나당 평균 벌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성할 때 쓴 바로 그 확률표를 평가에도 쓴다는 연결만 잡으면 됩니다. 랜덤 시드는 무작위 숫자의 출발점만 고정합니다. 뽑을 때마다 다음 숫자를 사용하므로 같은 시드를 한번 설정해도 이름들이 전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모델을 비교하려면 시드뿐 아니라 뽑기를 호출한 순서도 같아야 합니다. 배운 확률표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보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기준은 27 후보를 모두 똑같은 확률로 뽑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점도, A도, Q도 매번 27분의 1입니다. 현재 글자가 무엇인지 보기는 하지만 모든 행이 똑같습니다. 사실상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 균등 모델로 이름을 만들면 영어 이름에 가까운 패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너무 일찍 끝나거나 현실에서 드문 글자 조합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Q 다음 U가 자주 나왔다는 사실도 이름이 특정 글자로 자주 끝난다는 사실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횟수표를 정규화한 모델은 현재 글자마다 다른 행을 사용합니다. Q행과 A행의 제비통이 다릅니다. 바로 앞 한 글자라는 아주 짧은 문맥이지만 그 문맥이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좋은 기준 모델은 일부러 단순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방법을 쓴 대가로 실제 개선을 얻었는지 확인하게 해줍니다. 뒤에서 손실을 계산할 때 균등 모델의 평균 손실도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이제 이름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글자 번호를 0으로 둡니다. 0은 점입니다. 출력 문자열은 비어 있습니다. 점행의 확률을 가져와 다음 글자 번호를 하나 뽑습니다. 고정된 예시에서는 M이 뽑힙니다. 출력에 M을 붙입니다. 번호가 연기 아니므로 계속합니다. 현재 글자를 M으로 바꾸고 M행에서 다시 뽑습니다. 5가 나오면 출력은 뭐가 됩니다. 이제 5행으로 이동합니다. R이 나오면 뭐가 됩니다. R행에서 점이 나오면 출력에는 경계 표시가 붙고 반복을 멈춥니다. 프로그램에는 반복문과 조건문이 보이지만 사람의 말로 바꾸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글자에 맞는 제비통을 고르고 하나를 뽑고 붙이고 끝 표시가 아니면 다시 뽑는다. 모델이 이름 전체를 한 번에 꺼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다음 글자 하나만 결정했습니다. 전체 문자열은 이 작은 결정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공식 노트북의 생성 예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몇 개는 짧은 이름처럼 보이고 몇 개는 지나치게 길거나 낯섭니다. 각 순간에는 데이터에서 관찰한 두 글자 관계를 따라 뽑았는데 어떻게 전체는 이렇게 어색해질 수 있을까요? 현재 글자가 A일 때는 이전에 N이 있었는지 M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A 행 하나만 봅니다. M 다음에 I를 뽑고 I 다음에 N을 뽑고 N 다음에 A를 뽑는 각각의 연결은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들을 길게 이어 만든 전체 문자열이 실제 이름처럼 자연스럽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까운 두 글자 관계가 괜찮아도 긴 범위의 구조는 깨질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바로 옆 단어끼리는 그럴듯한데 전체 뜻은 이상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문맥을 한 글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상한 생성 결과는 모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모델은 설계상 입력으로 바로 앞 글자 하나만 봤습니다. 생성 결과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면 모델이 생각을 바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비뽑기 결과입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글자만 매번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작에서는 같은 경로를 따라가기 쉬워지고 결과가 단조로워집니다. 확률에 따라 뽑으면 다양성이 생기지만 드문 선택이 이어져 이상한 문자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확률에 따라 그대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멋진 이름 생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확률 분포가 실제 생성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품질과 다양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실제 이름에 더 높은 확률을 준 것도 아니고 매번 같은 그럴듯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점수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델을 비교하려면 같은 실제 이름 데이터에 대해 정답 글자에 준 확률을 체계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률표가 문자열로 변하는 동작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됩니다. 이 모델과 GPT가 같은 것은 생성 반복의 모양입니다. 문맥을 보고 다음 후보들의 확률을 만들고 하나를 선택해 뒤에 붙인 뒤 다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의 문맥은 바로 앞 글자 하나이고 내부도 27칸짜리 한 행입니다. GPT는 훨씬 긴 문맥과 복잡한 내부 계산을 사용합니다. 같은 모델이 아니라 다음 토큰 예측이라는 문제 형태를 가장 작게 펼쳐본 것입니다. 생성 코드는 이름 길이를 4글자나 6글자로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점에서 출발한 뒤 다음 글자를 계속 뽑고 점이 다시 나오는 순간 멈춥니다. 점이 빨리 나오면 짧은 이름이 되고 여러 단계 동안 나오지 않으면 긴 이름이 됩니다. 각 현재 글자마다 점이 나올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는 생성 경로 전체에서 결정됩니다. 바이그램 모델의 기억 범위를 생성 장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로가 아마까지 왔고 다른 경로가 리비아까지 왔다고 해보죠. 두 경로 모두 현재 마지막 글자는 A입니다. 다음 글자를 뽑을 때 모델은 똑같은 A행을 사용합니다. 첫 경로의 앞에는 AM이 있었고 둘째 경로의 앞에는 리비가 있었지만 이 정보는 확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성 문자열에는 남아있어도 모델 입력에는 현재 A 하나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의 다음 글자 분포는 두 경로에서 완전히 같습니다. 실제로 뽑히는 글자는 무작위 선택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제비통 자체는 같습니다. 바로 앞 한 글자만 본다는 말이 생성 장면에서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큰 언어 모델은 과거 토큰들이 달라지면 마지막 토큰이 같아도 다음 분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문맥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은 컨텍스트가 출력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비교할 가장 작은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행 하나를 떼어 합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27행 모두에 같은 계산을 적용합니다. 각 행의 합을 구하고 그 행의 모든 칸을 자기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현재 글자마다 합계가 하나인 다음 글자 확률이 생깁니다. 이 확률표를 대문자 P라고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행을 하나씩 반복하지 않고 표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합계가 반드시 자기 행에만 적용되도록 숫자의 모양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규칙이 브로드캐스팅입니다. 큰 횟수표 옆에 행마다 합계 하나를 세로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행은
첫째 합계로, 둘째 행은 둘째 합계로 나눕니다. 코드에서도 이 합계가 세로 한 줄로 남도록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각 합계가 자기 행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숫자 묶음을 큰 표에 알맞은 방향에 맞춰 계산하는 규칙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세 줄짜리 표로 보면 더 쉽습니다. 각 행의 합계를 오른쪽에 세로로 놓고 합계 하나가 자기 행 전체에만 퍼지게 합니다. 화면에서는 실제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퍼지는가입니다. 다음 글자 확률을 만들려면 각 현재 글자의 행 안에서 합이 하나여야 합니다. 10방향의 다른 합계로 나누면 계산은 되더라도 다른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합계의 세로 모양을 없애면 이 모양에서는 파이토치가 그 한 줄을 마지막 축에 맞춥니다. 그러면 각 행을 자기 합으로 나누는 대신 10마다 서로 다른 합계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지만 우리가 원한 확률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뒤에는 각 행의 합을 확인합니다. 모든 행의 합이 하나면 우리가 원한 다음 글자 확률표입니다.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할수록 어느 줄끼리 비교했는지와 결과가 지켜야 할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을 하나씩 반복하지 않고 숫자 묶음 전체에 같은 계산을 표현하는 방식을 벡터화라고 부릅니다. 한 줄씩 처리하든 표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든 뜻은 같습니다. 현재 글자의 횟수를 그 행의 합으로 나눠 다음 글자 확률을 만든다. 이제 확률표 P가 준비됐습니다. 몇 개의 생성 결과를 눈으로 판단하는 대신 실제 다음 글자 문제 전체에 준 확률을 하나의 점수로 모아 보겠습니다. 이 확률표에서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글자와 다음 글자의 모든 조합을 담는 모양인가, 값이 모두 0 이상인가, 그리고 현재 글자마다, 다시 말해 각 행마다 합이 하나인가. 이것은 코드 문법 검사가 아니라 숫자가 확률이라는 뜻을 실제로 만족하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뒤에서 신경망이 만든 확률에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생성할 때마다 횟수를 다시 나눌 수도 있지만 공식 코드는 확률표 P를 한번 준비한 뒤 현재 글자의 행만 꺼냅니다. N은 관찰 횟수로 보존하고 P는 생성과 평가에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계산을 미리 해두고 재사용하면 역할도 분명해집니다. 다만 횟수표가 바뀌면 확률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N은 몇 번 나왔는지를 담은 정수 횟수표이고 P는 그 횟수를 나눈 소수 확률표입니다.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원본을 덮어 쓰지 않고 둘을 따로 둡니다. 이 구분은 뒤에서도 중요합니다. 데이터에서 직접 센 숫자와 신경망이 계산한 숫자를 같은 종류의 횟수로 오해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모델에게 실제 이름을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글자를 뽑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적힌 진짜 다음 글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델이 그 정답에 몇 %의 확률을 줬는지 읽습니다. 엠마의 첫 사례는 점 다음 알파벳 E입니다. 점행에서 알파벳 E 열의 확률을 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알파벳 E 다음 M이므로 알파벳 E행에서 M열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어난 바이그램마다 확률 하나를 가져옵니다. 정답에 높은 확률을 줬다면 모델은 그 장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에 낮은 확률을 줬다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8을 준 정답과 0.01을 준 정답은 똑같이 맞았다, 틀렸다로만 처리하면 차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델이 얼마나 자신 있게 맞는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까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다음 글자에 준 확률이 클수록 좋은 모델, 작을수록 나쁜 모델이라는 방향을 먼저 잡습니다. 손실함수는 이 방향을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꾸는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모델이 최종적으로 뽑은 글자가 정답과 같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뽑기 전에 27 후보에 나누어준 전체 확률 가운데 정답 몫을 봅니다. 학습도 이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사례 하나는 정답 확률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전체에는 22만 8,146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많은 확률을 어떻게 하나의 숫자로 모을까요? 통계에서는 모델이 실제 데이터 전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첫 사례에 정답해 준 확률, 두 번째 사례에 정답해 준 확률, 세 번째 사례에 정답해 준 확률을 모두 곱합니다. 이것을 우도라고 부릅니다. 모델이 관찰된 데이터에 얼마나 그럴듯한 확률을 부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세 사례의 정답 확률이 0.5, 0.4, 0점이라면 곱은 0.04입니다. 각 사례에 높은 확률을 줄수록 곱도 커집니다. 하나라도 아주 낮은 확률이 끼면 전체 곱은 크게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각 다음 글자 사례의 확률을 곱할 때 모델이 앞 글자 하나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전체의 풍부한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바이그램 확률을 차례로 곱하는 겁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우도를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나타난 다음 글자들의 높은 확률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1보다 작은 수를 22만 개 넘게 곱하면 숫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집니다. 컴퓨터가 다루기도 불편하고 사례별 기여를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변환을 사용합니다.
로그는 어떤 수를 만들기 위해 밑을 몇 번 거듭 제곱해야 하는지를 묻는 계산입니다. 정의를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성질은 하나입니다. 여러 수를 곱한 뒤 로그를 취한 값은 각 수의 로그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확률은 0과 1 사이입니다. 1의 로그는 0이고 1보다 작은 양수의 로그는 음수입니다. 정답 확률이 1에 가까우면 로그 값은 0에 가깝습니다. 정답 확률이 작아질수록 로그 값은 더 큰 음수가 됩니다. 정답에 준 확률이 작아질수록 로그 값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정확한 값은 화면의 곡선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그를 쓰면 수십만 개 확률의 곱이 수십만 개 로그 값의 합으로 바뀝니다. 아주 작은 수 하나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고 각 사례가 전체 점수에 얼마를 더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로그는 확률의 순서를 뒤집지 않습니다. 큰 확률은 여전히 큰 로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도를 최대화하는 것과 로그 우도를 최대화하는 것은 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좋은 모델일수록 로그 우도는 큽니다. 가장 좋은 쪽은 0에 가까워지고 나쁜 모델일수록 더 큰 음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학습 과정에서는 보통 작을수록 좋은 숫자를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편에서도 손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고쳤죠. 그래서 로그 우도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부호를 뒤집으면 정답 확률이 1에 가까울 때 벌점은 0에 가깝고 정답 확률이 작아질수록 벌점이 커집니다. 이 값을 모든 사례에 대해 더하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숫자도 커집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데이터셋을 비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례수로 나누어 평균을 냅니다. 이것이 평균 음의 로그 우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는 손실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한 일은 간단합니다. 실제 정답에 준 확률을 읽는다. 로그로 바꾼다. 부호를 뒤집어 낮을수록 좋게 만든다. 모든 사례의 평균을 낸다. 정답 확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원한 방향과 정확히 맞습니다. 횟수표 모델의 평균 손실은 약 2.48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좋고 나쁨을 말할 수는 없으니 모든 글자를 똑같이 보는 기준 모델과 비교하겠습니다. 균등 모델의 평균 손실은 약 3.30입니다. 손실은 낮을수록 좋으므로 바로 앞 글자 하나만 사용해도 실제 이름의 다음 글자를 더 잘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정답률 %가 아니라 로그 단위의 평균 벌점 차이입니다. 손실을 계산할 때 27 후보를 전부 비교하지 않고 실제 정답의 확률 하나만 읽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답 후보들에게 준 확률은 무시해도 될까요? 확률 분포를 모두 더한 값은 하나입니다. 정답 확률을 높이려면 다른 후보들이 나눠 가진 몫은 합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정답에 0.9를 주면 모든 오답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확률은 0.1 뿐입니다. 정답에 0.1을 주면 오답들이 0.9를 가져갑니다. 따라서 정답 확률의 마이너스 로그를 낮추는 일은 정답 몫을 키우고 오답 전체 몫을 줄이는 방향을 이미 포함합니다. 오답마다 별도의 정답표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느 오답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다음 학습 사례들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현재 정답이 M인 사례에서는 M의 확률을 평가하고 정답이 A인 다른 사례에서는 같은 분포에서 A의 확률을 평가합니다. 데이터 전체의 여러 정답이 각 후보의 몫을 정합니다. 손실이 정답 번호를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행이나 열 인덱스가 한 칸 어긋나면 모델은 실제 정답이 아닌 다른 후보의 확률을 높이도록 학습합니다. 계산은 정상적으로 실행돼도 전혀 다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정답 확률을 그냥 더해 평균 내면 한 사례에 아주 높은 확률을 준 값이 다른 사례에 아주 낮은 확률을 가릴 수 있습니다. 화면의 두 간단한 예는 산술 평균이 같지만 한 실제 정답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모델이 로그 손실에서는 더 큰 벌점을 받습니다. 언어 모델은 많은 다음 글자를 연속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만 자신 있게 맞히고 다른 실제 장면을 거의 불가능하게 보는 모델보다 데이터 전반에 합리적인 확률을 주는 모델을 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을 교차 엔트로피라는 함수로 묶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이 후보 하나인 지금 문제에서는 결국 실제 정답 확률의 마이너스 로그를 계산합니다. 전용 함수는 소프트맥스와 로그를 안정적으로 묶어 처리하지만 뜻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먼저 펼친 계산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교차 엔트로피는 그 계산을 묶은 도구의 이름이라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번 평균은 이름 하나당이 아니라 다음 글자 문제 하나당 냅니다. 긴 이름은 더 많은 다음 글자 문제를 제공하므로 손실에도 더 많은 한글 보탭니다. 평균 점수를 볼 때는 무엇을 한 건으로 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표에는 연긴 칸이 있습니다. 데이터 32,033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글자 조합입니다. 횟수를 그대로 정규화하면 그 조합의 확률도 연기됩니다. 생성할 때 확률 연긴 조합은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가할 때 생깁니다. 새로운 이름의 훈련 데이터에서 한 번도 못 본 바이그램이 하나 들어있다고 해보죠. 모델은 실제 정답의 확률 0을 줍니다.
0의 로그는 유한한 숫자가 아닙니다. 0에 가까워질수록 로그는 끝없이 작은 음수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로그 손실은 끝없이 커집니다. 나머지 글자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0 하나 때문에 전체 점수가 무한대로 망가집니다. 관찰하지 못했다는 것과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데이터가 유한하기 때문에 아직 못 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드문 이름이나 다른 표기의 이름을 평가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0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모든 조합에 아주 작은 가능성을 미리 줍니다. 횟수표의 모든 칸에 작은 가짜 횟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공식 노트북에서는 n의 모든 칸에 하나씩 더한 뒤 행을 정규화합니다.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조합도 가짜 횟수 하나를 가진 것처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행의 실제 횟수가 100, 20, 0이었다고 해보죠. 각 칸에 하나씩 더하면 첫째 칸은 100일, 둘째 칸은 20일, 마지막 빈 칸의 횟수는 하나가 됩니다. 세 합계인 123으로 각각 나눕니다. 마지막 후보도 아주 작지만 0이 아닌 확률을 얻습니다. 방금 더한 하나는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한 한 건이 아닙니다. 계산을 안정시키고 보지 못한 조합에도 작은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 넣은 가짜 횟수입니다. 의사 횟수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과 똑같이 각 행의 합으로 나눕니다. 결국 모든 행은 다시 합계가 하나인 확률 분포가 됩니다. 이렇게 0과 극단적인 값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평활화, 영어로 스무딩이라고 부릅니다. 구체 행동을 먼저 보셨죠? 모든 칸에 작은 수를 더하고 다시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작은 수를 더하면 흔한 조합의 비율은 거의 유지되고 빈 칸과 드문 칸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아주 큰 수를 더하면 모든 후보의 차이가 줄어 균등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스무딩의 세기는 0을 피하는 힘과 관찰한 패턴을 보존하는 힘 사이의 타협입니다. 공식 노트북은 모든 칸의 횟수를 하나씩 올립니다. 핵심은 유한한 데이터에서 못 봤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언어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이름을 두 글자씩 잘랐고 27 곱하기 27표의 횟수를 셌고 각 행을 확률로 바꿨습니다. 그 확률로 새 이름을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의 평균 음의 로그 우도도 계산했습니다. 보지 못한 조합에는 가짜 횟수를 더해 0 확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역전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알맞은 확률을 데이터에서 직접 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자와 다음 글자 조합이 729개뿐이라 표를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는 같은 문제를 신경망으로 다시 풉니다. 이 예제에서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성능 경쟁보다 직접 세어 얻은 답을 가중치와 역전파로 다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바이그램 문제에서는 직접 센 표가 매우 강한 기준이고 신경망도 비슷한 종류의 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앞으로의 모델로 넘어갈 발판이 됩니다. 문맥을 두 글자, 세 글자, 수십 글자로 늘리면 가능한 조합의 표가 빠르게 커지고 비슷한 문맥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 가능한 숫자들이 패턴을 공유하는 신경망 같은 방식이 실용적인 다음 단계가 됩니다. 이제 횟수표에는 왼쪽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작위로 시작하는 27 곱하기 27 가중치표 W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력과 정답으로 W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공식 노트북에는 임의의 문자열을 넣어 조합별 확률을 확인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문자열 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글자 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평활화 전에는 확률 0 하나가 전체 점수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칸의 횟수를 하나씩 올리면 그 조합은 아주 낮지만 0은 아닌 확률을 얻습니다. 흔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라는 판단만 피하는 겁니다. 모든 칸에 똑같이 하나씩 더해도 상대적인 영향은 다릅니다. 수천 번 나온 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한 번 나온 칸은 크게 달라지며 빈 칸은 처음으로 양의 확률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증거가 많은 패턴은 대체로 보존하고 빈 칸과 희귀한 칸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신경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층과 복잡한 구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층이 깊지 않습니다. 현재 글자를 입력받아 27개의 다음 글자 점수를 내는 선형층 하나입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를 쓰는 이유는 신경망 학습의 공통 골격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입력을 숫자로 표현하고 가중치로 출력을 계산하고 출력을 확률로 바꾸고 실제 정답으로 손실을 계산하고 역전파로 가중치를 고칩니다. 지난 편에서는 이 골격을 숫자 몇 개와 작은 신경망으로 봤습니다. 이번에는 출력이 언어의 다음 글자 확률이 되고 손실은 실제 정답에 준 확률의 음의 로그 우도를 씁니다. 직접 센 모델을 옆에 두면 신경망이 현재 글자마다 어떤 다음 글자 분포를 배우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망이 직접 센 표보다 본질적으로 표현력이 큰 것은 아닙니다. 입력이 한 글자이고 출력 또한 행의 확률이므로 27개 문맥을 각각 따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목적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학습 방식의 번역입니다. 엠마에서 만든 5사례를 다시 가져옵니다. 점에서 알파벳 E, 알파벳 E에서 M, M에서 M, M에서 A, A에서 점입니다. 각 글자에는 표에서 위치를 찾을 번호가 있습니다. 엠마의 5문제에서 왼쪽 글자들은 입력 번호 목록이 되고 오른쪽 글자들은 정답 번호 목록이 됩니다.
정확한 번호는 화면에 두겠습니다. 두 목록의 같은 위치가 한 문제를 이룹니다. 여기서 정수 번호는 글자의 크기나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M이 13이라고 해서 알파벳 2보다 2배 이상 크거나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에서 위치를 찾기 위한 주소입니다. 신경망에 이 주소를 그대로 실수 하나로 넣으면 13과 5 사이의 거리나 순서가 의미 있는 것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글자를 서로 다른 범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소 하나를 27칸짜리 표시판으로 바꿉니다. 점, A, B부터 G까지 이름표가 붙은 전등 27개를 일렬로 놓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이 알파벳 2일 때는 알파벳 2 자리에 전등 하나만 켜고 나머지는 모두 끕니다. 숫자로는 알파벳 2의 5번 자리에 숫자 1을 놓고 나머지 26칸에는 숫자 0을 놓습니다. M이면 13번 자리 하나만 켭니다. 이렇게 한 칸만 켜지고 나머지가 꺼진 표현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원핫 벡터는 글자 사이의 순서나 거리를 멋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A와 B가 알파벳에서 가깝다고 해서 벡터도 더 가깝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각 글자는 고유한 위치 하나로 구분됩니다. 엠마의 입력은 5개이므로 이런 표시판도 5줄이 됩니다. 각 줄에는 켜진 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체 표는 5줄이고 한 줄마다 27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보기에는 칸이 많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행렬곱에서 중요한 성질이 생깁니다. 불이 켜진 위치에 해당하는 가중치 행만 선택하는 효과가 납니다. 잠시 뒤 직접 보겠습니다. 원핫은 신경망이 정수를 못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중치표의 한 행이 선택되는 모습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사용합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번호로 행을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 칸만 켜진 표시판이 가중치표의 한 줄을 고른다는 점까지만 잡겠습니다. 이제 한 사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 글자 하나를 번호로 바꿉니다. 그 번호를 원핫 표시판으로 바꿉니다. 표시판과 가중치표를 곱해 다음 글자 27개의 원점수를 넣습니다. 원점수를 확률로 바꿉니다. 실제 정답 번호에 해당하는 확률 하나를 읽습니다. 그 확률의 마이너스 로그가 사례 하나의 손실입니다. 엠마의 5문제를 한꺼번에 넣어도 각 문제마다 다음 글자 27개의 점수가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 줄에서 실제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 하나를 고릅니다. 이제 데이터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가중치표가 어떻게 27개 원점수를 만들고 소프트맥스가 그 원점수를 확률로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공식 코드는 원핫 표시판의 꺼진 칸과 켜진 칸을 신경망의 소수 계산에 맞는 숫자 형식으로 바꿉니다. 한 칸만 켜졌다는 의미는 그대로이고 계산에 쓰는 숫자 형식만 달라집니다. 3글자짜리 작은 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글자가 A라면 원핫 표시판에서 A 자리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 있습니다. 화면처럼 곱하면 불이 켜진 A 위치에 해당하는 가중치 행만 남고 꺼진 위치에 해당하는 행들은 사라집니다. 결과가 가중치표의 A행과 정확히 같습니다. 실제 모델도 크기만 27개로 늘어날 뿐 원리는 같습니다. 엠마의 5원핫 표시판을 한꺼번에 계산해도 사례들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각 줄이 같은 가중치표에서 자기 글자의 행을 따로 고릅니다. 여러 사례를 묶어 계산하는 것을 배치라고 부릅니다. 확률은 사례마다 분리되어 있고 손실을 낼 때 각 사례의 벌점을 평균해 하나의 학습 신호로 모읍니다. 가중치표 W의 모양은 27 곱하기 27입니다. 행은 현재 글자의 위치와 대응하고 열은 다음 글자 후보와 대응합니다. 신경망 관점에서는 다음 글자 후보마다 출력 하나가 있습니다. 점의 원점수, A의 원점수부터 G의 원점수까지 모두 27개입니다. 이 연결을 표로 접으면 W라는 27 곱하기 27 가중치표가 됩니다. 처음에 W는 데이터에서 센 횟수가 아닙니다. 고정된 난수 생성기로 무작위 초기화합니다. 따라서 학습 전 확률은 이름 패턴과 관계없는 엉뚱한 분포입니다. 이 표 안의 숫자들이 모델의 매개 변수입니다. 역전파가 방향을 계산하고 학습이 조금씩 수정할 대상입니다. 표의 모양이 횟수 표행과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작 상태와 숫자의 뜻은 다릅니다. n은 데이터를 직접 세어 고정한 정수 횟수입니다. w는 무작위로 시작해 손실을 낮추며 배우는 실수 가중치입니다. 현재 입력이 알파벳 2일 때는 원핫 표시판에서 알파벳 2자리만 켜지고 나머지는 꺼져 있습니다. 이 표시판과 W를 곱하면 불이 켜진 알파벳 2 위치에 해당하는 가중치 행만 남고 다른 행은 모두 사라집니다. 복잡한 혼합이 아니라 주소로 한 줄을 꺼내는 셈입니다. 입력이 M이면 13행이 선택됩니다. 엠마 안에서 M 입력이 2번 나오므로 두 사례는 학습 전에도 같은 27 원점수를 받습니다. 현재 글자밖에 보지 않는 모델이므로 이전 위치가 달라도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면 바이그램 신경망의 한계도 분명해집니다. W는 현재 글자별로 한 행을 기억할 뿐입니다. 더 긴 문맥을 섞는 계산은 아직 없습니다. 행렬곱으로 얻은 27 숫자를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각 다음 글자 후보의 원점수입니다.
로짓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며 전부 더한 값이 하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짓의 값이 둘이라고 해도 이걸 200%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로짓은 후보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산 중간값입니다. 높은 로짓은 최종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낮은 로짓은 확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확률은 모든 후보의 로짓을 함께 보고 계산합니다. 한 후보의 로짓만으로 확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카파시의 노트북 주석에서는 이 로짓을 로그 카운트처럼 해석합니다. 지수 함수를 적용하면 모두 양수가 되고 정규화 전의 가중치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로그 카운트라는 표현도 실제 관측 횟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W에서 계산된 학습 가능한 점수입니다. n의칸처럼 데이터에서 직접 5438번을 센 숫자가 아닙니다. 확률로 바꾸려면 먼저 모든 로짓의 지수함수를 적용합니다. 지수함수의 결과는 항상 양수입니다. 로짓이 클수록 지수값은 더 크게 늘어나고 로짓이 매우 작은 음수라면 0에 가까운 양수가 됩니다. 이 지수값을 카파시의 코드에서는 카운츠라고 부릅니다. 횟수표 n과 비슷하게 정규화 전의 양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데이터에서 센 실제 횟수는 아닙니다. 확률을 만들기 위한 양의 가중치입니다. 그 다음 한 행의 지수값을 전부 더하고 각 값을 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모든 후보의 값이 0과 1 사이가 되고 합은 하나가 됩니다. 로짓의 지수를 취하고 그 합으로 나누는 두 단계를 묶어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제한 없는 원점수 여러 개를 확률 분포 하나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횟수표에서는 이미 0 이상의 횟수가 있었으므로 바로 합으로 나눴습니다. 신경망에서는 로짓이 음수도 될 수 있으므로 지수로 양수 가중치를 만든 뒤 정규화합니다. 엠마의 5 입력을 한꺼번에 넣으면 문제마다 27개 확률이 나옵니다. 각 줄에서 실제 정답의 확률 하나를 읽고 마이너스 로그 벌점으로 바꿉니다. 공식 노트북의 이 초기 예시에서는 무작위 가중치가 실제 정답들의 낮은 확률을 주고 5벌점의 평균도 큽니다. 정확한 값은 화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 평균 손실이 낮아지도록 가중치표를 고칠 차례입니다. 소프트맥스도 새 후보로 줄여보겠습니다. 새 원점수에 지수를 적용하면 모두 양수가 되고 그 합으로 나누면 합이 하나인 확률 3개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화면에 두겠습니다. 지수 함수는 높은 원점수의 상대적 비중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점수 차이와 확률 차이는 단순한 직선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첫 로짓을 조금 올리면 첫 후보 확률이 커지고 나머지 둘의 확률은 함께 줄어듭니다. 정답이 첫 후보라면 손실이 내려갑니다. 정답이 둘째 후보라면 첫 로짓을 올리는 것은 손실을 높이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역전파는 이런 상호작용을 모든 후보에 대해 계산합니다. 정답 로짓만 무조건 올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소프트맥스와 정규화 안에서 각 가중치가 손실에 미치는 정확한 방향을 구합니다. 모든 로짓에 같은 수를 더하면 숫자는 전부 커지지만 소프트맥스 확률은 같습니다. 모든 지수값에 같은 배수가 곱해지고 합으로 나눌 때 그 배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에서는 로짓의 절대 기준점보다 서로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첫 후보가 둘째보다 얼마나 높은지, 셋째보다 얼마나 높은지가 확률을 정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같은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W 행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 행의 모든 가중치에 같은 수를 더해도 출력 확률은 같습니다. 뒤에서 n과 w의 숫자 자체를 같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구현에서 모든 로짓에서 같은 값을 빼 수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이 성질 덕분입니다. 방금은 5사례를 반복하며 정답 확률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제 같은 일을 한꺼번에 표현하겠습니다. 각 확률 행에서 실제 정답이 있는 11을 고릅니다. 5 정답 위치는 화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선택한 확률들의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평균을 냅니다. 코드는 한 줄로 짧아지지만 뜻은 앞에서 본 5번의 평가와 같습니다. 각 사례에서 실제 다음 글자에 준 확률의 평균음의 로그 우도입니다. 이렇게 계산 전체가 파이토치 텐서 연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손실에서 W까지 계산 이력이 남습니다. 지난 편의 마이크로그레드에서 밸류들이 계산 그래프를 만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백워드를 실행하면 W의 729개 숫자마다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계산됩니다. 학습 전에 그레디언트 칸을 비웁니다. 파이토치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를 더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학습 단계를 시작할 때 이전 값을 지워야 합니다. 그 다음 손실에서 백워드를 실행합니다. 손실을 만든 계산을 거꾸로 따라갑니다. 평균 마이너스 로그, 정답 확률 선택, 정규화, 지수, 행렬 곱을 차례로 지나 W에 도착합니다. W의 각 칸에는 그 숫자를 아주 조금 키웠을 때 현재 손실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가 기록됩니다. 그레디언트가 양수라면 그 가중치를 키울 때 손실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손실을 낮추려면 가중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레디언트가 음수라면 가중치를 키우는 쪽이 손실을 낮춥니다. 지난 편에서 손으로 만들었던 역전파가 여기서 실제 언어 모델의 가중치표에 적용됩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산 그래프가 더 큰 텐서 연산으로 묶였을 뿐입니다. 한 번에 백워드로 729개 그레디언트를 모두 얻습니다.
가중치 하나씩 흔들어 전체 손실을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레디언트를 구했으면 가중치를 고칩니다. 손실을 낮추려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새 가중치는 현재 가중치에서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를 뺀 값입니다. 학습률은 한 번에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정하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움직일지는 학습률이 정합니다. 공식 코드의 구체적인 값은 화면에 두겠습니다. 그 숫자만 떼어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레디언트의 크기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고친 뒤 다시 앞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조금 달라지고 손실도 달라집니다. 새 손실에서 다시 백워드하고 다시 가중치를 고칩니다. 이 반복이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정답 가중치를 한 번에 계산해 넣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자리에서 손실이 가장 빨리 커지는 방향을 알아낸 뒤 반대로 조금 움직이고 새 자리에서 방향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엠마 하나가 아니라 이름 목록 전체에서 만든 약 22만 8천 개의 다음 글자 사례를 사용합니다. 각 현재 글자를 원하수로 바꾸고 같은 W를 적용해 모든 사례의 다음 글자 원점수를 계산합니다.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만들고 각 행에서 실제 정답 확률을 골라 평균음의 로그 우도를 구합니다. 여기에 가중치 제곱 평균에 0.01배를 더해 정규화 손실을 만듭니다. 그 다음 그레디언트를 비우고 백워드하고 가중치를 갱신합니다. 이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하면 손실이 내려가며 W의 각 행이 실제 다음 글자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공식 노트북의 저장 결과에서 신경망 쪽 손실은 약 2.48입니다. 직접 셈 모델의 평균 음의 로그 우도도 약 2.48 부근입니다. 다만 같은 자로 잰 점수는 아닙니다. 신경망 값에는 가중치 벌점이 들어있고 횟수표 값은 순수한 평균 음의 로그 우도입니다. 가까운 크기는 참고 자료이지 두 표가 같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이 값은 노트북에 저장된 한 시점의 결과입니다. 셀 실행 상태가 섞여 있어서 초기화 뒤 정확히 몇 번 학습한 값인지는 이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화면에 전체 코드가 나오면 길어 보이지만 사람 말로 읽으면 세 부분입니다. 첫째, 앞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글자를 원하수로 바꾸고 W와 곱해 로짓을 만들고 소프트맥스로 확률을 만들고 정답 확률에서 손실을 계산합니다. 둘째, 뒤로 계산합니다. 이전 그레디언트를 비우고 손실에서 백워드를 실행해 W의 각 숫자가 손실에 미친 영향을 구합니다. 셋째, 숫자를 고칩니다.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W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첫째로 돌아갑니다. 예측하고 손실을 계산하고 역전파하고 갱신합니다. 지난 편에서 만든 학습 루프가 다음 글자 예측 문제 위에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코드를 볼 때 함수 이름을 전부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줄이 앞으로 계산인지 뒤로 계산인지 숫자 수정인지 먼저 찾으면 됩니다. 공식 코드도 이 세 구간을 주석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 반복이 끝나면 W는 더 이상 무작위 숫자표가 아닙니다. 현재 글자를 봤을 때 실제 다음 글자의 높은 확률을 주도록 조정된 모델의 매개 변수입니다. 엠마 안에서만 봐도 입력 M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의 정답은 M, 다른 한 번의 정답은 A입니다. 첫 사례의 손실은 W13 행에서 M 확률을 높이려 하고 둘째 사례의 손실은 같은 행에서 A 확률을 높이려 합니다. 한 사례만 보면 서로 충돌하는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체의 그레디언트를 평균하면 각 다음 글자가 나타난 빈도에 따라 힘이 합쳐집니다. M 다음에 A가 많이 나왔다면 A 쪽 로짓을 올리는 신호가 여러 사례에서 누적됩니다. 드물게 나온 글자도 그 횟수만큼 신호를 보냅니다. 소프트맥스에서는 한 후보의 확률을 높이면 합계가 하나인 범위에서 다른 후보들의 목도 함께 조정됩니다. 결국 한 행은 정답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재 글자 뒤에 관찰된 여러 다음 글자의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분류 문제를 확률 모델로 쓰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매 학습 사례의 정답은 하나지만 같은 입력이 여러 번 나타나 서로 다른 정답을 제공하면 모델은 그 집합의 분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셈 모델은 이 비율을 횟수 나누기 합계로 바로 구했습니다. 신경망 모델은 모든 사례에서 온 그레디언트를 모아 같은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역전파가 횟수를 문자 그대로 세는 코드는 아니지만 최적화 결과가 관측 분포를 반영합니다. 그레디언트가 방향을 알려줘도 한 번에 얼마나 움직일지는 학습률이 정합니다. 너무 작으면 학습이 느리고 너무 크면 낮은 지점을 지나쳐 손실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노트북의 값은 이 설정에서 사용한 숫자일 뿐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레디언트는 방향과 민감도, 학습률은 걸음 크기라는 역할 구분입니다. 데이터 전체를 한 번 계산했다고 학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치를 고치면 모델이 바뀌므로 새 확률과 새 손실, 새 그레디언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셈표는 한 번 집계해 분포를 얻었지만 신경망은 예측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방향을 구하고 고치는 반복으로 그 분포에 접근합니다. 손실의 W제곱의 평균을 더하면 절대값이 큰 가중치가 더 큰 벌점을 냅니다. 이 힘은 가중치를 0쪽으로 당기고 데이터 손실은 실제 정답을 잘 맞히는 방향으로 로지 차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습은 두 힘의 균형을 찾습니다.
한 행의 로짓이 모두 연기면 모든 후보의 확률은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가중치를 억제하는 벌점은 분포를 너무 뾰족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앞에 가짜 횟수 스무딩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수학식과 최종 손실 정의는 다릅니다. 학습이 끝났으니 신경망에서도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 루프는 앞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점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점은 현재 글자의 확률을 횟수표 P에서 바로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글자를 원하수로 만들고 W와 곱해 로짓을 얻고 지수와 정규화로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 확률에서 다음 글자를 하나 뽑고 결과에 붙이고 점이 나오면 멈춥니다. 점이 아니면 뽑힌 글자를 다시 입력으로 넣습니다. 공식 노트북에 같은 시드 예시는 화면처럼 횟수표 모델과 앞부분이 거의 같은 문자열을 만듭니다. 두 모델이 현재 글자마다 비슷한 다음 글자 분포를 갖게 되면 같은 무작위 순서에서 생성 경로도 상당 부분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 몇 개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두 확률표가 같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제 두 모델의 계산 구조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이 갑자기 이름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글자 하나에서 다음 글자 확률을 배우는 목적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직접 센 모델은 현재 글자의 행에서 다음 글자별 횟수를 가져와 그 행의 합으로 나눕니다. 신경망 모델은 원핫 표시판으로 W의 현재 글자 행을 고르고 그 행에 로짓의 지수를 적용한 뒤 합으로 나눕니다. 두 모델 모두 현재 글자마다 27개의 양수 가중치를 만들고 합으로 나누어 확률 분포를 냅니다. 첫 모델의 양수는 관측 횟수의 평활화를 더한 값입니다. 둘째 모델의 양수는 학습한 로짓의 지수값입니다. 신경망의 데이터 적합 한글 낮추려면 각 행의 소프트맥스 확률이 관찰된 다음 글자 비율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다만 이 예제에는 가중치 벌점도 들어있으므로 최적점이 관찰 비율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정규화가 약한 이 설정에서는 그 비율에 가까운 분포를 향합니다. 숫자표 n과 w가 문자 그대로 같은 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w는 로그 공간의 점수이고 한 행에 모든 로짓세 같은 상수를 더해도 소프트맥스 확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확률을 표현하는 w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은 내부 숫자 자체가 아니라 현재 글자 하나를 받아 다음 글자의 확률을 내는 함수의 형태입니다. 두 모델의 실제 확률값까지 언제나 정확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만든 것은 현재 글자 하나를 받아 다음 글자 27개의 확률을 내는 문자 단위 바이그램 언어 모델입니다. 문자 단위는 글자와 점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바이그램은 바로 앞 글자 하나만 본다는 뜻입니다. 직접 센 버전은 횟수를 모아 정규화하고 신경망 버전은 무작위 가중치를 평균 음의 로그 우도와 역전파로 조정합니다. 둘 다 데이터에서 다음 글자 규칙을 얻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모델이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름 전체의 문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글자 전의 정보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학습 목록에 있는 사회적 문화적 편향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기억 범위와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해두면 더 큰 모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그램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는 사실상 한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를 예측할 때 바로 앞 글자 하나만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n에서 마지막 a를 예측하는 순간을 생각해보죠. 현재 입력이 n이라면 모델은 앞에 a, n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름의 시작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n 행 하나를 봅니다. 컨텍스트가 짧으면 같은 현재 글자에서 과거가 다른 여러 상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같은 행에 섞입니다. 이것이 표를 잡고 투명하게 만드는 대신 치르는 대가입니다. 더 큰 언어 모델은 컨텍스트 안에 여러 토큰을 사용하지만 그 범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이번 예측에 실제로 받은 유한한 문맥입니다. 모델이 커져도 무엇을 조건으로 다음 확률을 계산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바로 앞 한 글자가 아니라 앞에 세 글자를 함께 보면 이름이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 여러 글자를 표의 별도 행으로 만들면 가능한 문맥 조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정확한 경우의 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십만 칸으로 커지고 데이터에 거의 나오지 않는 문맥도 많아집니다. 단순히 표만 키우면 비슷한 문맥끼리 정보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글자 조합이 있어도 서로 다른 행이면 별개로 셉니다. 다음 편에서는 글자를 학습되는 좌표로 표현하고 앞에 여러 글자를 함께 받아 다음 글자를 예측합니다. 비슷한 문맥끼리 배운 패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름을 두 글자씩 잘라 횟수표를 만들고 그 표를 확률로 바꿔 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다음 글자 문제를 신경망으로 다시 풀었습니다. 직접 셈표와 신경망의 가중치표는 숫자의 뜻이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글자를 받아 다음 글자의 확률을 낸다는 점에서는 같은 일을 합니다. 신경망은 실제 다음 글자에 더 높은 확률을 주도록 내부 숫자를 역전파로 고쳤습니다. 이 모델이 보는 과거는 바로 앞 글자 하나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에 여러 글자를 함께 보게 만들고 경우의 수가 커져도 배운 패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